자, 안녕하십니까. 2024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 원. 자, 비대면 1강 1교시 문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1강 1교시 문학 강의는요, 고전시가 우리 유교적 관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재와 강의 노트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교재와 강의 노트를 준비하시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교적 관념 부분, 교재는 몇 쪽이냐면 30쪽입니다. 교재는 30쪽이고, 우리 이제 그 강의 노트는 몇 쪽이냐면 6쪽이 되겠어요. 강의 노트는 6쪽. 고전시가 패턴 3번. 우리가 1번 패턴은 자연친화적인 시, 2번 패턴은 이별의 정한의 시, 3번 패턴은 유교적 관념, 현실 반영인데, 올해 수능 특강은 약간씩 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재에 유교적 관념이라고 분류가 된 것은 적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는, 또 임금에 대한 충절을 표현하는 시들이 이별의 정한의 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들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순수하게 유교적 관념이라고 분류된 시는 적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유교적인 충이나 충절을 드러낸 시, 또 뭐 당쟁 싸움으로 인한 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들을 이제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교적 관념의 시들은 이제 패턴을 보시면 이 역사적 상황이 관련된 거, 자연물에 관련된 거, 유배류, 이 세 가지인데, 이 3번은 우리가 이제 대면 2강에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거고, 우리가 윤선도의 견회요라든가 조이의 만분가에서 이걸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다룬 작품, 단종의 배, 이건 한 작품 있었어요. 우리가 박팽년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앞에서 한 편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쟁 싸움에 대한 거죠. 유배류하고 연관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먼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그 고려를 따르는 어떤 충신들이 있을 거고, 또 조선을 따르는 그런 신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충신이라고 하면 사실 이전 왕조를 섬겼던 그런 신하들인데 배신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들은. 그래서 끝까지 고려 왕조를 따랐던 그런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조선을 따랐던 신하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려의 충신들은 이 조선의 건국에 일조했던 신하들은 이제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려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황폐해진 이제 옛 궁의 터를 보면서 고려의 충신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원천석이라든지 뭐 길제, 이런 길제나 우리가 이제 원천석 같은 이들의 작품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고려의 옛 왕궁터를 보면서 무상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유한성을 느끼는 거죠. 다 영호걸들, 이런 화려했던 궁터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함을 탄식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맥수지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함을 이제 탄식하는 노래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조선을 따르는 시다들은 조선 왕조를 따르는 독려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의 그 유신들은 옛 왕조를 일으키기는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이 조선 왕조를 따르는 신하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간신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이 단종의 폐위는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종이 짧은 어떤 그 왕위를 문종한테 왕위를 물려받아서 짧게 이제 단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조의 수양대군, 세조가 이제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의 무리들이 왕위를 찬탈을 했잖아. 근데 이제 그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는 거, 단종에서 세조로 넘어가는 거,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종을 따르는 그 어떤 사육신들, 그들은 이제 충신들이겠죠. 두 명의 왕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조, 수양대군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배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조의 무리들을 비판적으로 또 인식을 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보통 이런 것들은 돌려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괴를 좀 같이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단종의 폐위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요. 또 수양대군 일파에 대한 적개심을 아까 돌려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자연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제 충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자연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화, 국화, 대나무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까지 각오하는 이제 성산문 같이 지조와 절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단종의 폐의로 인한 슬픔과 충절,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드러내죠. 변치 않는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당쟁 싸움과 관련해서는 조선에 이제 당쟁 싸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다 괴를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반대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간신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연물로 표현을 하겠죠. 또는 충신들이 없어진 데 대한 안타까움, 유배를 갔을 경우는 모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참소라고도 하죠. 억울함이나 결백함이 유배류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자신을 다시 등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물을 통한 표현. 요번에는 이게 별로 없는데, 보통 사군자로 표현을 해요. 매화, 국화, 대나무, 소나무.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제 추운 날씨에서도 뭔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치 않음. 이거를 이제 이런 어떤 이 자연물의 속성을 당시의 충신들은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련, 이런 추위가 있는데도 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음의 속성, 또 고듬의 속성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물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괴를 같이 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런 작품들은 앞에서 이미 했어요. 이별의 정한의 시들이나 혹은 다른 이제 그 한대 지문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했었던 박팽년의 시같이, 그래서 앞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은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어떤 충이나 효 같은 그런 유교적 관념, 특히 효에 관해서 다루는 작품들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필기 내용에 있는 것들은 이미 앞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0쪽에 분류가 된 것은 이제 순수한 유교적 관념을 드러낸 작품인데 거기 이제 효와 관련된 작품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교재 30쪽으로 넘어가시죠. 자, 30쪽에 이제 조홍시가라는 작품을 해볼게요. 연시조죠. 고사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어떤 이런 보편성을 갖는 거죠. 고사라는 건 옛 이야기나 옛 인물을 인용을 함으로써 어떤 좀 공감대를 넓히고자 하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도 이렇게 하겠다. 자신의 어떤 정서나 태도를 표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설득력을 좀 높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고사를 인용을 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각주에 이 고사의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증자 얘기 빼놓고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각주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이제 효의 대명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육적, 그지? 왕상, 그다음 맹종, 그다음 증자, 증삼인데 이런 인물들은 효의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이거 필기하시고 효의 대명사 필기하시고. 자, 그럼 먼저 보기부터 볼까요? 자, 조홍시가는 총 4수에 걸쳐 효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 현존하는 부모를 위한 것도 있고요. 또 부재하는 부모에게는 효를 행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기도 해요. 이런 포인트들 잡으시고, 그래서 자식의 모습을 통해 부모를 그리워하는 거. 안 계시니까 부재는 항상 그리움을 동반하죠. 그래서 작품에는 효행을 대표하는 고사의 인물들이 여러 등장을 해요. 그들의 효행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거죠. 효의 절대적 가치와 실천에 대한 공감, 그죠?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그랬죠. 절실함, 이 효에 대한 절실함을 훨씬 더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작품에서 효는 이례적인 데 그치지 않고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인간은 물론 자연물에까지 해당되는, 그러니까 효라는 건 그래요. 절실함도 같지만 확장과 보편성을 갖는 것으로 누구나 그게 뭐 지위 고하, 뭐 신분의 뭐 빈부 이런 거, 빈부의 격차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행해야 하는 보편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아시아의 전통이 반포지효라고 하거든. 이 한자성어로 효의 대명사가 또 까마귀입니다. 반포지효라고 하는데 이 효를 상징하는 까마귀를 작품에 등장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좀 살펴볼게요. 자, 30쪽 보겠습니다. 자, 반중 좋은 가위부터 볼게요. 뭐 이 첫 번째 수는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자, 반중 소반 위에 올려져 있는 좋은 감입니다. 감, 홍시 같은 그런 감이에요. 맛있는 감입니다. 시각적인 거죠. 그래서 곱게도 보이는구나. 아주 맛있는 그런 시각적 효과, 그 곱게도 보여요.
자, 이제 여기에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육적의 회귤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회귤고사를 인용한 건데, 이제 이건 내가 본 거고요. 여기는 이제 화자가 본 것입니다. 좋은 감을 본 거예요.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해요. 유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품음직한 맛있는 과일이라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회귤고사는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중국 삼국시대 때 육적이란 사람이 원수리 준규를 품속에 품어다가 어머니께 드린 고사. 그건 이제 품에서 떨어뜨렸거든. 그러니까 그거 왜 품에 품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원술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육적이 얘기하는 게 어머니 가져다 드리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품어가 반길이 없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반길 부모님이 안 계신 겁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러워하는 겁니다. 화자에 정서가 나와 있죠.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서러움. 내가 효를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맛있는 좋은 감을 갖다 드려도 드실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서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 볼게요. 자, 여기는 고사들이 쭉 이제 열거가 돼 있어. 여기는 뭐 대꾸, 반복 이렇게 나와 있죠. 문장의 어떤 음보율도 일정하게 나와 있고요. 자, 왕상의 잉어를 잡고, 잉어. 왕상의 잉어를 잡고 맹종의 죽순을 꺾고. 이게 다 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주에 나와 있죠. 왕상은 중국 진나라 때 사람으로 병을 앓는 계모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심지어 옷을 벗고 얼음을 깼는데 그 얼음 구멍에서 잉어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맹종은 또 죽순을 꺾었어요. 중국 오나라 때 사람으로 죽순을 즐겨 먹는 어머니를 위해 죽순이 나오지 않은 겨울에도 이게 뭔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이런 좀 과장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보기에 아까 불가능한 상황 이라는 것도 설정이 돼 있다고 그랬죠. 왜? 효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허황된 얘기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효의 절대적 가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검던 머리가 희도록 나이 70이 되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그래서 중국 초나라 때 사람으로 70세의 부모님을 위해 떼떼 옷을 입고 재롱을 피웠다는 거야. 노래자는. 그래서 여기 아까 육적 왕상 노래자도 들어가겠네요. 노래자까지. 부모님 70세에도 떼떼 옷을 입고 막 색동옷 같은 걸 입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뭐 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죠. 본받을 만한 그런 고사 속 인물들입니다. 일생에 양지 성효를 뜻을 내가 길러서 양지라는 건 뜻을 기르는 거, 효에 대한 뜻을 정성을 다하는 효입니다. 그래서 뜻을 길러서 정성을 다하는 효야. 뜻을 길러서 정성을 다한 효입니다. 그걸 증자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증자 얘기도 약간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왔는데 뭐 그것까지 굳이 각주 없으니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효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효행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에 대한 의지와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수 볼게요. 자, 만균. 이거는 과장법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 설정되어 있고요. 과장법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내가 어떤 효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만균을 늘어내어 길게 노를 꼬아서. 만균이라는 건 그 쇠뭉치입니다. 쇠를 마치 실같이 그 쇠덩어리 30만 근이야. 이 정도는 돼야 해를 붙잡을 수 있죠. 굉장히 너무 무거운 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가 지면 시간이 경과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잡아맨다는 얘기야. 이런 과장된 표현을 쓴 이유는 결국 시간을 좀 정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더디게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죠. 그래서 정지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서 북당의 학발상치, 보통 쌍친 얘기 나오면 이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 북당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학발상치는 머리가 하얗게 된 부모야. 이미 늙으신 부모죠. 더디 늙게 하리라. 이 화자의 소망이죠.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은 결국 이 효라는 것이 어떤 큰 가치를 갖느냐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로 노를 꼬아서 실을 이렇게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지는 해를 잡아서 시간을 더디게 가게 해서 부모님이 더디 늙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죠. 부모의 장수를 기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필기하는 시간 드리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수 볼게. 자, 군복. 아주 고귀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군복. 고귀한 사람. 봉황의 물인데, 그래서 이제 외까마귀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그런 어떤 지위로서의 반대되는 게 있어요. 외까마귀. 아까 반포지어 얘기했죠? 그래서 고귀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외까마귀는 원래는 효의 이제 상징이죠. 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번으로 놓고 이 같은 얘기죠. 백옥사인데 돌 하나 갖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 이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봉에 외까마귀가 들어온 건 백옥사인데 돌 하나 같기는 해. 그러니까 서로 지위가 다른 거죠. 근데 봉황도 비조와 유이신이 같은 새라는 거야, 둘이. 봉황과 요 까마귀가 서로 같은 새라는 거야. 어떤 점에서? 효를 행한다는 점에서는 고귀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이 효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효를 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효는 보편적 가치, 누구나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확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 특강에서는 누구나 everybody 누구나 효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자연물이 표상하는 가치. 유자겠죠. 이거 뭐 자연물이라고 놨지만 유자입니다. 화자가 응시하는 자연물, 거기에 좋은 감하고 똑같은 거죠. 두 개. 대입을 해서 화자의 정서, 부모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그런 어떤 비애, 돌아가신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걸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풍수지탄.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풍수지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네요. 1번이 답이네. 자, 그 다음에 이수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뭐 발견한 인간적인 덕성을 본받고자 한다. 여기 지금 고사에 인용된 인물은 본받아야 될 인물은 맞는데 자연물의 의인화를 통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수에서는 자연물의 외양을 사실적인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 1수와 4수는 뭐 흰색, 검은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수는 뭐 그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제 2수와 4수에는 감정을 이입을 한다. 뭐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A와 B. A는 뭡니까? 반중 좋은감이죠. 좋은감. 그 다음에 B는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 뭐 시간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면은 A는 미각적 이미지, 시각적인 거죠. 아니고요. B는 시간의 흐름을 가시적인 이미지로 형성하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나타냈잖아. 과장되긴 했지만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 그래서 2번이 맞고요. 흐르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거마저 붙잡고 싶다는 거죠. 부모님이 장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3번 보시죠. 1번 부모가 반길이 없는 것을 서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부재하는 부모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왕상의 잉어와 맹종의 죽순은 비현실적인 면모야. 어떻게 그 겨울에 죽순을 구할 수 있겠어요? 잉어가 그리고 왜 갑자기 튀어나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죠. 근데 효라는 건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번 노래자의 옷을 입겠다는 화자의 다짐, 공감, 고사 인용했으니까 효의 실천은 70세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죠. 노래자는 그렇게 했잖아요. 4번 만균이나 되는 쇳덩어리를 길게 느리고자 하는 마음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할 거죠. 생전의 부모인 학발 쌍친에게 효를 실천하지 못해 갖게 된 심적 부담감, 관계없어요. 이건 오히려 간절한 바람이죠. 이렇게라도 부모님이 이 쇳덩어리 가지고 해를 붙잡아서 부모님이 장수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효를 좀 이런 장수를 간절하게 기원하기 위해서 이걸 드러낸 것이지 심적 부담감과는 관계가 없다. 4번이 답이죠.
5번 봉황의 무리의 효를 상징하는 외까마귀에 들어와 봉황과 어울려 노는 속성. 뭐 자연물에 해당되고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왜? 서로 간에 어울려 노는 거잖아. 고귀한 존재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이렇게 어울려서 논다는 거는 보편성을 갖는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유교적 관념 01번 효에 관련된 거 해봤고, 자 2번 해볼게요. 다음 거 32쪽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역시 부모에 대한 효, 그리움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 이별의 정환에서 다뤄도 되는 그러한 작품들이에요. 근데 유교적 관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는데 뭐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기 먼저 볼게요. 신사임당의 사친과 이단명의 산호친곡은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 이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특히 두 작품에는 각각 혼인을 통해 출가 외인이 된 여성 화자, 이거는 이제 나겠죠. 이게 지금 가는 뺐어요. 가는 다른 이제 산문이라서 뺀 거고 나다만 나와 있는 건데, 혼인을 통해 출가 외인이 된 여성 화자, 귀양을 가 있는 남성 화자. 그럼 이건 귀양을 갔으니까 얘는 유배제가 있겠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출가 외인인 거고, 다는 귀양을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 되면은 친정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가 어렵잖아요. 친정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귀양을 가 있으면은 그 누구도 만나기 어려운 거죠. 유배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상황 자체가 부모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있는 그리움의 대상, 부모님이겠죠.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두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은 모두 그들이 처한 외부적 상황, 출가 외인이 됐다는 거, 또 유배지에 가 있다는 거, 개인적 소망 사이, 만나고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괴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 순응하면서 그리움과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신사임당, 우리 여류 작가의 작품들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시부터 볼게요. 자, 천리길 고향은 첩첩산 넘어야. 그러니까 산은 여기서, 아이고 왜 이렇게 넘어가냐. 아, 참. 첩첩산, 장애물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별의 정환에 제일 많이 나온 천리길이라는 건 이제 거리감을 드러낸 거니까 과장법을 쓴 겁니다. 여기 또. 아이고 파란색으로 안 바뀌네. 과장법을 쓴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만큼 고향과의 거리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가고픈 마음,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움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런 꿈속의 찾아라는 건 이 꿈의 역할은 결국 결핍의 일시적인 해소죠. 그래서 화자에게는 조금 위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심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리움이 더 부각되기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한송정 가에는 이게 이제 고향을 떠올리는 거거든. 보통 이제 우리가 현대시에서도 다룰 건데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에서는 이렇게 좀 고향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송정, 경포대, 뭐 갈매기, 고깃배 이게 다 이제 강릉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곳이 이제 고향이라는 거죠. 강릉이 이제 고향인데 여기는 이제 그리워하는 고향의 내 과거 속에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려서 역시 이것도 정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물 속에 달이 걸려 있고 정겨운 풍경이죠. 한 줄기 바람 불어오네. 갈매기는 모래톱에 모였다 흩어졌다. 고깃배들은 파도 위로 왔다 갔다. 언제나 강릉길을 다시 밟고 해요. 오타가 있네요. 밟고 가서 색동원 있고 어머니 곁에. 그러니까 그리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어머니 그리워하는 겁니다. 고향에 계신. 그래서 색동원 있고 어머니 곁에서 이제 과거 모습을 역시 이것도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거 자체가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내가 과거처럼 어머니 옆에서 색동옷을 입고 바느질을 하고 싶다.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 그런 효의 관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친, 부모를 그리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시조 한 편 해보죠. 이단명의 산호친곡입니다. 친은 역시 부모고요. 뭐 사친, 산호친곡 같은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자연과의 대비는 또 이별의 정환의 시에 많이 나오는 거죠. 봄과 풀입니다.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푸르고 또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정서를 이제 부각시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돌아오잖아. 이전처럼 돌아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돌아와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방금 사친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의문형으로 마지막에 쓰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보기를 보면 내가 시집을 간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향에 가기가 어렵잖아. 근데 얘는 지금 다는 어디에 와 있다고 그랬어? 유배지에 와 있다고 그랬지. 나는 이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전처럼 돌아가고 싶어도 지금 못 돌아가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꾸가 있죠. 문장 구조 반복돼 있고요. 나도 이보모고 잎을 푸르기 같이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노목게 배우려냐. 서리법이죠. 뵙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고향과 늙으신 어머니에 대한 노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자연물과 화자의 어떤 상황과 이런 처지는 좀 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처럼 나는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배지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째 수 보겠습니다. 기러기.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대면 2강에서 언급했죠. 소식을 전하는 항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안 날아다녀요. 편지를 어떻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소식을 전하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유배지에 있으니까 함부로. 그래서 이제 안타깝습니다. 편지를 누가 전하겠느냐. 기러기도 아니 날아오는 곳이에요. 시름이 가득하니 꿈인들 이룰 수가. 그러니까 시름이 가득하니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시름이 가득하니까.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꿈조차 꾸지 못하는 거죠. 꿈에서라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 가하고는 조금 나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비교해 봤을 때. 매일매일 노친의 얼굴이 눈에 삼삼하여라. 그리움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필기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해 보실게요. 필기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분히 멈춰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11번째 수 볼게요. 자, 11번째 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하늘이나 1월. 여기는 이제 어떤 천지신명, 내가 기원할 수 있는 대상이야. 아니면 뭐 절대자, 뭐 임금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데나 하토, 이 낮은 곳은 하늘 아래 내가 있는 곳이죠.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두 개가 대비가 돼 있어요.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데를 들으시네. 1월이 가까우시 하토에 비추시네.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이. 아무튼 우리의 모자지정, 이제 그 모친과의 어떤 정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입니다. 모친과의 그런 그리움, 정을 살피실 자 없다고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높은데 낮은데 말씀을 들으시고 또 1월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낮은 땅에 비추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내 간절한 소망을. 부모를 만나고 싶은. 그래서 여기에선 이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는 거죠. 뭐 하늘에서 내 마음을 엽사오리 하는 건 또 영탄법이기도 하고 서리를 쓰면 영탄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자가 내 마음을 이 모자 지정을 들어줄 거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낙관적인 희망이 존재하는 겁니다. 설마 이거를 정말 이 도인데 이 도를 얘네들이 알고 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 기대감이 드러나 있어요. 희망이나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하늘에서 들어줄 거라. 내 간절한 소망을. 자, 그래서 이단명의 산호친고까지 해봤습니다. 항상 작품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요. 여러분들 필기랑 같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또 문제를 풀면서 또 한 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수특에 원본 수특에 있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이해하시고 백발백중을 보면서 또 한 번 이해하시고 문제 풀면서 또 한 번 이해하시고 4번 5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을 앞두고 다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쉽게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한번 해보죠. 자,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다는 뭐 첫 수부터 유사한 식구가 나오기 때문에 음악성 높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음성 표현, 배오, 련유, 업사오랴, 화자의 심리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정한 음보, 시조는 항상 몇 음보, 사음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말
형용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 상태. 우리말 형용사, 뭐 푸르다 이런 말들 다 형용사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정도겠네. 이건 억지로 좀 만드는 선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점층접형 이런 건 없어요. 4번을 몰라도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 꿈에 관련된 내용. 꿈은 항상 결핍을 해소해주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심화하기도 하죠. 그래서 A는 지금 뭡니까? 꿈인데 그리움을 드러낸 역할이죠. 그리움이 더 강조가 되죠. 꿈속에 찾아가니까. B는 꿈인들 일순간 문맥을 보면 내가 꿈도 꾸지 제대로 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서 그래서 괴로움을 드러낸 역할을 하고 있어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어딥니까?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기억. 과장된 표현을 통해 느끼는 맞습니다. 천리길 과장된 표현이죠. 맞아요. 2번 물화일체의 경지. 이 갈매기는 그냥 고향의 전경을 묘사한 거죠. 물화일체와는 갈매기 나왔다고 무조건 물화일체가 아니야. 이거 뭐 자연친화의 시도 아니고 여기서 물화일체가 되려면 이 갈매기하고 내가 동급이 되거나 갈매기가 의인화가 되거나 해서 나를 쫓아오던가 내가 갈매기를 쫓아가던가 나와 갈매기를 뭔가 동급으로 놓고 내가 친화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물화일체의 경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패턴 알면 굉장히 쉬워요. 디귿은 색동원 있고 공유했던 경험이죠. 과거에. 리을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기 위해 변하지 않는 섭리. 그죠? 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순환해서 돌아왔는데 이 자연은 봄이나 푸른 나는 원래 자리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아모라타 이런 말도 그렇고요. 모자 지정을 살피지 없사오랴 이런 표현도 다 정서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해요. 아모라타든 없사오랴든 이런 부분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1번 가고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오늘날과 같이 뭐 오늘날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출가 외인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더 그랬겠죠. 당신 뭐 말할 것도 없었겠죠. 외부적 상황이고. 그 다음에 2번 다의 화자는 1월이 핫토를 비춘다는 표현을 통해 낙관적 전망 맞습니다. 하늘에서 돌봐줄 것이다. 3번 나에는 강릉에 있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 그쵸? 다에는 고향에 있는 놈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 맞습니다. 나의 달과 바람은 화자의 그리움을 위안하는 역할. 뭐 거기 나의 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고향의 전경 떠올리는 거니까 남들 떠올리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바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의 기러기와 하늘은 화자의 그리움을 심한다. 하늘은 오히려 나의 그리움을 해소해주는 역할 아니에요? 이 하늘은 오히려 여기서 이제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알겠지? 이 절대자가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언제나와 어느 날을 통해 외부적 상황과 개인적 소망의 괴리. 그쵸? 언제나 만나볼 것인가? 어느 날에 만나볼 것인가? 현재는 내가 괴리가 돼 있죠. 만나보고 싶지만 만나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교적 관념에 대한 걸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교적 관념에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어떤 효에 관련된 이런 작품들도 있지만 어떤 충신으로서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 했던 그런 연군가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 또 우리가 박팽년의 시같이 이렇게 좀 단종의 폐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 그런 작품들이 나와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 문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